예,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문재현 기자입니다. 제가 줌도 보고 또 유튜브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그 카메라 앞쪽 있는 부분을 보고 있어서 시선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발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이야기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지난 1월부터 다시 외교부와 청와대에 출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국방부를 같이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취재를 해왔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부 복귀를 하면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좀 같이 분석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분석들이 항상 답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취재해왔었던 정보들과 그동안의 이제 외교적인 관행 그리고 협의 절차들을 종합했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리고 관측할 수 있는 방향성이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인 건데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좀 강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 주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인데요. 사실 이제 대북 정책이 중심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바로 지난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미 동맹을 주제로 다시 같이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좀 시작을 한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땠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대북 정책들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이제 청와대랑 외교부 복귀하자마자 쓴 기사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그래서 제재냐, 관여냐, 이런 기획 기사로 해가지고 한반도 갬빗이라는 제 문패 기사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괄 타결, 즉흥성, 그리고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좀 키워드로 잡힌다라고 하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인내는 사실 지정학적인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를 봤었을 때 당시 ISIS 문제가 있었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중동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에 관여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정부는 또 대북 강경책을 펼치고 있었고 우선적으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는 게 좀 더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어서 좀 제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인내라는 방향성을 보면은 오바마 행정부가 꺼내기 시작한 게 오히려 좀 꽤 지나고 나서거든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등장하게 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전에는 2구 합의 전에 이제 실무 협의를 한다든지 비공식 협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마냥 전략적인 외교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이 전략적인 인내가 결국엔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 말까지 간 슬로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기자들이 얘기하는 대북 정책의 대표적인 슬로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땠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까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럼 부시 행정부 어땠냐? 많은 분들이 지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청와대 관료들 중에서도 볼턴 보좌관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여해서 너무 엄격하고 좀 대북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 뭐 이런 평가를 해왔었는데요. 부시 행정부 때 볼턴 보좌관이 국무부에 근무를 했었죠. 그때 이제 네오콘의 대표 주자로 이렇게 평가를 되어 왔지만 사실 부시 행정부의 NSC에서부터 국방부 그리고 국무부 인사들 모두 네오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무현 행정부는 사실 이제 부시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 정책을 논의할 때
부시 행정부가 무력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협의에 응했었어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보면은 CVID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는데 그것을 명시하는 대신에 대북 접근은 대화로 푼다라는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은 어떤 기조를 갖고 있었느냐? 뭐 정통적인 이제 기독교 원리주의 원칙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국 우월주의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죠. 그리고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좀 구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북 정책 봤었을 때 제네바 합의는 너무 북한한테 유리하게끔 합의된 합의다라는 생각으로 제네바 합의를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 결과 북한에서 결국 이제 고농축 우려는 문제를 이제 부시 정부에서 얘기를 꺼내자, 이게 고농축 우려는 문제는 제네바 합의에 담겨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북한에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됐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제가 언급한 한 20년 정도, 지난 20년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 접근을 보면 미국이 배운 건 극단적인 외교는 결국에는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는 게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선의 외교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것이 또 다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정책 슬로건을 보면은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월 30일을 이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를 완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나온 슬로건이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밝혀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이미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자가 이제 전화 백브리핑을 통해서 한국, 미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기자들한테 우린 이거를 구체화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권들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건 실무 협상 베이스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몇 번 기사화가 됐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비공개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들이 몇 번 나왔어요. 이런 식의 비공식 접촉은 여러 차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란 핵 합의라든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이란 핵 합의를 성사시켰던 사람들이고 오바마 행정부 때 굉장히 실무적으로 외교 업무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물 밑에서 협상을 전개해 나가고 물밑 협상을 실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실무 협상을 실무 합의 단계, 그 다음에 정상 합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게 유추 가능한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원칙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저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북 관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게 실리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도 이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비상업용 철도 인프라 사업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리고 비핵화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유인을 하려면 북한한테 먼저 인프라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지 북한이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구상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접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국제사회의 리더, 국제 질서의 리더로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핵활성 금지 조약 NPT 체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5개 핵보유 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나 이제 이스라엘처럼 이제 비공식 핵 보유국과 달리 NPT에 가입을 했었는데 핵 보유를 하겠다고 핵 개발을 나섰고
NPT 탈퇴를 한 이후 핵 보유국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 여전히 NPT 체제에 있는 상황인데 핵 보유국가에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도 국제사회에서 유일무이하게 NPT 체제를 깨트리고 핵 보유국을 선언한 나라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화하면서 먼저 완화해서 북한이 비핵화로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동안 미국이 얘기해온 NPT 체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듭 이제 원칙으로 얘기를 하자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무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화를 북한이 이제 얘기하고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화는 아니더라도 면제가 되는 식으로 실리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의 이제 기고문이라든지 그리고 잠정적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백브리핑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계기의 기자들한테 밝혀온 대북 정책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하려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비전은 어떻게 되고 이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고 이런 걸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개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틀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이 가치 외교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자유주의 이런 가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국제 질서 패러다임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큰 틀에서의 외교 정책 비전인데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이 다자주의입니다. 민주주의와 다자주의는 결국엔 협력을 토대로 그리고 그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질서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WTO, WHO, UN 이런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관계,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얘기한 부분들이 바로 나토를 유지한다라든지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 종결시키겠다라든지 이런 동맹적인 사안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리주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 출신인 것처럼 정말 비즈니스 중심주의였습니다. 동맹보다는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를 하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취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맹국가들이 많은 압박을 느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게 장기적인 미국의 국익화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최대한 빨리 종결시키고 양자 동맹 사안은 최대한 빨리 스무스하게 그리고 갈등은 보이지 않게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텀업식 외교 협상이라는 건 이제 결국 실무 협상 주도로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통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랑 그렇게 결이 다른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301조라든지 이런 체제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이제 발의하고 있는 전략적 경쟁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최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국제 질서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장치들을 이제 반입 금지한다든지 어떤 기준에서 반입 금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점들을 봤었을 때 조금 배타주의가 있다라고 비난할 수 있죠. 그런 성향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 외교 다자주의를 내건 대중국 견제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지난 3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잠정적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라고 이제 공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전체적인 미국의 국익이 무엇이고 외교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문서입니다. 총 23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 국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국제 전략이 됐음을 상징하는 문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잠정적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전략 지침에 비확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NPT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리더십을 토대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비확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란과 북한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전략 지침에는 담겨 있진 않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을 보면 비공식 실무 합의, 정상 합의라는 순서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협상을 하고 있고요. 대화와 압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화는 계속 시도를 합니다. 물밑에서 대화의 문을 닫아도 계속 대화하자. 아니 그냥 차라도 마시면서 너 생각이 어떤지 우리 비공개적으로도 얘기하자 하면서 어쨌든 대화의 끈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 국가가 요구하는 제재 완화해줘라. 우리 조금 부분적으로 합의해 줄 테니까 좀 풀어달라라고 했었을 때 그걸 쉽게 풀어주진 않아요. 그리고 제재라는 것은 사실 제도적인 절차라서 우리가 좀 푸는 거 생각해 볼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습니다. 절차라는 과정이 재무부에서 이걸 독자 제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이걸 해소하는 기준이 부합했는지를 따지고 그거를 재무장관이 승인하고 이제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고 해서 쉽게 풀리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이제 독자 제재를 이제 재무부에서 가했을 때 내가 화를 냈다 하고 트위터에 단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무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시스템상 대통령이 이렇게 하지마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깨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건 새로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던 재무부가 검토 중이었던 대북 독자 제재를 중단시키긴 했었습니다. 이게 실제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이미 발효된 것은 트럼프도 쉽게 깨지는 못했기 때문인 거죠. 바이든 행정부도 그러한 실무적인 모습을 좀 많이 띠고 있고 그런 경향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표시한 동그라미는 제가 표를 잘못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픽은 제가 제 기사에 직접 이제 달았던 제가 포토샵으로 만든 그래픽들이긴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만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부 소속의 USAID 처장이시고요. 근데 제가 NSC에 잘못 넣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NSC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제이크 설리번 그리고 커트 캠벨입니다. 커트 캠벨은 이제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자리 잡아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끼칠까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면 이것도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지역적인 위협 요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확산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체제로 따졌을 때 중국과 좀 더 가깝고 경제적으로 연계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중국이 개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단순 비확산 체제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대중국 견제 기조와 맞물려서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 캠벨 조정관이 이제 기고문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북한 문제를 은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도 응했을 때 이제 북한 문제를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커트 캠벨의 업무 영역에 북한 문제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대중국 견제 정책하고 맞물려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은 NSC 보좌관으로서 NSC를 리드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북 정책에 관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죠. 제이크 설리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취합한 정보로는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대학 토론회에서 전국 1위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란 핵 합의 했었을 때도 주요 인물로 분류되거든요.
제이크 설리번이 비확산 협의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왔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본인이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멘트를 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왔을 때 이란 핵 합의와 북한 핵 협상을 맞물려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결국 제이크 설리번의 위치 그리고 위상 또 그동안 해왔던 발언들을 보면 이란 핵 협상과 맞물려서 비확산 체제로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제이크 설리번이 된다라는 게 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랑 국가정보국 DNI의 수장들과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 일단 데이비드 코엔 같은 경우에는 제재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고요. 윌리엄 번즈는 국무부 출신 인사인데 CIA로 간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인데 이 윌리엄 번즈 국장이 쓴 Back Channel Diplomacy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결국 이제 물밑에서 어떻게 미국이 협상을 추진해 나가고 합의를 타결하는지의 과정을 풀어낸 책인데 이란 핵 협상 비화가 여기에 되게 그 윌리엄 번스가 쓴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바이든 행정부의 요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겨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읽었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 나라와 동맹이라든지 파트너십 관계에 있지 않고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어떻게 연계를 해나갈지 그런 과정들을 좀 자세히 풀어내고 있거든요. 윌리엄 번스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 대사관에서도 일하는 경력이 있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에이스 라인으로 꼽히는 중동 국가들도 많이 다녔었어요. 거기서 외교를 많이 펼쳤었는데 결국 미국에서 중동 외교는 굉장히 복합적인 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들이어서 국가 외교 전략을 펼칠 때 우선순위 대상 국가들로 꼽히거든요. 근데 그 국가들과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떻게 압박을 가했는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담겨 있어서 북한 문제도 어떻게 접근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바라볼지 조금 참고할 만한 서적입니다. 그리고 에이브리 헤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방한을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DNI라든지 CIA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단순 핵 능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능력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해킹 능력들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근에 이제 사이버 안보가 이제 새로운 안보 분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에이브리 헤인즈 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북한 정보, 특히 이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정책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국무부 인사들은 이제 여러분도 좀 많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한국에 오기도 했었죠. 3월이었죠. 한국에 와서 이제 2+2 회담도 가졌었고요. 그리고 웬디 셔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리 프로세스였죠. 제네바 합의가 아니라 페리스 프로세스 때도 이제 대북정책 조정관에서 이렇게 관여를 했었던 인물이고 이란 핵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웬디 셔먼이 부장관 후보에 올랐을 때 국내에서는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이 컸었습니다. 그만큼 웬디 셔먼이 대북정책에 익숙한 인물이고 협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좀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여기 브라이언 맥키언이라든지 그리고 보니 젠킨슨 이렇게 인물들도 다 나열을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제 동아태 차관보 라인에 동아태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과 이렇게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도 이제 국무부 내에 인권 담당 차관 이런 담당국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요. 최근에 북한과 관련된 인권 보고서가 이제 국무부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보면은 동아태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인권 담당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이슈를 바라보고 있어서 각각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다룰지를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왜 집중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실무 협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실무 협상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요.
실무자와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맞물리지 못해서 부시 행정부 때 이제 BDA 사태라고 해가지고 9.19 공동성명은 나왔고 이제 좀 합의해 나가서 이제 비핵화 문제 풀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재 문제가 터졌었거든요. 그런 사태들이 터질 수 있는데 그 사태들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하고 보면은 이런 미국 행정부의 실무 중심의 움직임, 시스템을 참고를 해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길 수도 있는 사안을 우리가 먼저 미국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Foreign Policy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외교 전문지에서 작성한 이제 표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요직 인사들 분류했었을 때 비확산 그리고 군축 담당 요직 인물들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이크 설리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그리고 유엔 대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안보와 기술 담당을 누가 하냐 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D&I 국장이 있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제이크 설리번이랑 토니 블링컨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잠정적 국가안보 전력 지침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막 크게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이 내용 여기 내부의 내용을 보면은 결국엔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적 규범 가치 위주의 미국이 결국에는 국제질서나 국제체계를 유지하는 리더다라고 천명을 하기 위해서 가치 외교를 내걸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정책 방향성이고요.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내용을 보면 북한을 아시아 지역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 하나로 보고 그리고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을 이해를 하려면 바이든 행정부의 비확산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대중국 견제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둘 다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북 정책은 그 가운데 한가운데 중첩적으로 있는 접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비확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이 우리 접경 국가로서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북한하고의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에 설명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그런 틀에서 바라보질 못합니다. 지역적인 이슈로 대북 정책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미국의 국가 전략을 토대로 대북 정책을 이해해야지 좀 더 미국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희의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선명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틀을 완료한 이후에 틀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동맹국들과 굉장히 많이 조율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동맹국들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그리고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하기 전에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라든지 한미 2+2 국방 외교장관 회담, 미일 국방 외교장관 회담 다 했었죠. 그런 접촉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서로 일치된 의견, 이 일치된 의견이라는 게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저희가 남북 대화를 추진해 나갈 때 미국에서 이게 제재를 위반에 해당하는지 뭐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한미 워킹그룹은 한미가 이렇게 북미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 남북 대화가 우리랑 템포가 맞아야지 좀 더 원활하게 일이 풀린다라고 하면서 만든 그 커뮤니케이션 협의체거든요. 굳이 한미 워킹그룹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맹 간의 대화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사전 과정에
대화를 다 해가고 있거든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성과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역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은 지난 이제 20년 동안의 공동성명, 이게 정부 출범 초기라든지 우리나라 정부 출범 초기나 아니면 미국 정부 출범 초기에 이루어진 한미 공동성명을 보면 대부분의 이슈가 한미 동맹, 그러니까 한미 안보 동맹과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좀 많이 갈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한미 동맹은 굉장히 의미가 달랐습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성과를 좀 많이 거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한미동맹을 미국이 좀 더, 그러니까 캐나다라든지 호주 수준으로 우리 파트너십이 좀 더 관여를 많이 한다라고 인정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질서에 있어서 더 많이 인게이지, 관여를 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많은 문구들이 삽입이 됐고, 뭐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이야기까지 정상 레벨에서 했거든요. 보통 이제 막 반도체 공급망이며 백신 파트너십이며 이런 것들은 실무 단계에서 보통 합의가 되는데, 정상 단위에서 합의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여를 저희가 하기로 했고, 미국도 그걸 받아들였고,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좀 더 확장하는 동시에 한국 위주의 대북 정책을 조금씩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싱가포르 합의랑 판문점 선언을 명시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다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웬디 셔먼도 그렇고 토니 블링컨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싱가포르 북미 정상합의를 이렇게 갖고 왔었을 때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딜레마가 그거였습니다. 저희가 뭐 이게 평가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한 순간 일본이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을 했고, 이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하나의 합의를 재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파기하는 단계로 가겠다라는 움직임은 상대방 국가가 그동안 했었던 합의를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 그럼 얘네랑 앞으로 합의를 한다 해도 정권 바뀌면 다시 바뀌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북한은 더 반발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북한을 유리했고 불리했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동안에 합의된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이후로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도 강경책을 가야 된다 했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고려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쓸 수 없으니 결국엔 대화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크리스토퍼 힐을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결국 대화로 가게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고, 사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츠워츠 그때 당시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타임테이블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 비공식적인 합의가 돼서 이제 공개적으로 협상을 시작할까 하던 쯤에 좀 사태가 몇 개 터져가지고 이제 북한과의 협상이 결렬됐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이제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역할을 좀 더 격상시키고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북한과 관련돼서 북한 인도적 지원도 지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이산가족 상봉 지지한다는 표현도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남북 대화를 존중한다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그 남북 대화를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자성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게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독자성을 인정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독립적으로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이걸 좀 깨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한미 이제 2+2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쓴 기사인데요. 남북 2+2 회담이 이루어졌었을 때 정말 특이하게도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안 들어갔어요. 공동성명에. 그런데 보통 장관급 회담의 공동성명을 토대로 정상협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외교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 비핵화라는 표현이라든지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됐었던 문구들이 지금 2+2 회담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게 보입니다. 이건 결국 한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제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막 취재를 해보고 막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철학과 맞물린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미 이제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합의를 한 남북 비핵화 선언에 따르면 저희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가 됐는데, 한국은 그 이후 이제 전술핵을 다 철회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이게 뭐 한국의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아니면 전략 무기라든지 이런 걸 다 철수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치가 안 돼가지고 2+2 회담에는 그 표현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대화라든지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불일치가 많이 됐는데요. 근데 그 배경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협력 부분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구체적으로 밝혀진 합의안들이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반영이 안 됐어요. 보면은 이제 남중국해 일대의 안정성이라든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19의 발원 기원에 대한 조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반한 기술 연대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안보 지침에 아까 전에 제가 밝혔듯이 대중국 정책이 주요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이라 하면은, 특히 이제 인도 태평양 영내 주요 동맹국이라 하면은 자신들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을 해주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하나도 동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도 별로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당시에 좀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봤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포착이 되죠. 이 과정에서 참 많은 협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도 관여를 하기로 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관여를 하기로 했구나라는 시그널이 참 많이 읽히는데요.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깨부셔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원리 원칙은 이제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라는 부분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나 대화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관여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압박보다는 외교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이 같이 동시에 반영돼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명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인정하는 문구가 삽입이 되는데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명시가 됐죠.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 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부시 행정부 보면은 CVID나 FFED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썼어요. 이게 결국에는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미국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관철시킨 건데요. 이게 빠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대북 접근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프레이즈이기도 하죠. 이거를 반영을 해준 것 자체가 이제 좀 더 협력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라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이제 선순환론이 있죠.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를 견인한다든지 북미 대화가 남북 대화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상을 반영해 준 것이 눈에 띕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게 제가 청와대랑 외교부 출입을 하자마자 처음으로 쓰게 된 기사가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 사실 이제 공식 명칭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기사 쓸 때 줄여 쓰려고 하다 보니 이제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기자들이 쓰는데요. 저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가 국무부 입장을 처음으로 취재를 해서 기사에 쓰게 됐었어요. 그때 국무부가 원래는 미국의 공식 입장은 오프 더 레코드다. 이 법안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는 북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국무부의 보고서에서 이 법률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좀 많이 반영이 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바이든이 양보 안 하면 어떡하냐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한다면 이런 문제 사사건건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다 하고 좀 선회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한미일 삼국 협력을 또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이 담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좀 연계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움직임이 좀 엿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 페이지를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어떻게 관여를 할 것인지 이제 명시를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는 결국 우리 입장보다는 미국 입장이 많이 반영된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을 봤었을 때 흥미로운 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한미 2+2 국방장관회담에선 지역 협력 분야, 한미 동맹 대북 정책 분야 다 모호했어요. 모든 표현들이 모호했습니다. 그만큼 의견이 합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반영이 됐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이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그런 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는 어쨌든 대중국 견제 정책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관여해 나가면서 한국의 관여 폭이 좀 점점 더 넓어질수록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관여책이 점점 더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게 좀 시사되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아까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당분간은 비공개 협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북한이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요. 사실 지금 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성과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과 대화할 길이 열렸다, 대화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대화의 문은 열리진 않은 거죠. 북한이 응답을 하질 않고 있으니까요. 다만 싱가포르 합의라든지 판문점 정상회담을 인정했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개선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니까 여건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건을 좀 더 유연하게 확장해 나간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향으로 유연하게 접근해 나갈 수는 없겠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결국에는 대중국 견제 정책이랑 좀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 계신 분들의 해석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께서 이제 대만 해역 문제는 일반적인 입장이 담긴 거다. 그리고 원론적인 얘기인 것 뿐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중국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그냥 조금 미국이 언짢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김윤영 국립외교원장께서 학회에서 미국이 우리 대북 정책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한 발짝 더 질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갖고 있는 틀을 보면 원론적인 입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미의 대화는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합의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맞물릴까요? 당연히 너희 중국 문제에 대해서, 중국 문제라고 명시하진 않았죠. 그러면 이제 인도태평양 문제라든지 대만 해협 안정 문제를 위해서 너희 어떻게 관여할 거니? 지금 보니까 코로나 문제,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발원지가 어디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WHO 개혁 이야기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고스란히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지지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제 이러겠죠, 앞으로. 너희 이거 무슨 의미냐? 어떻게 지지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가? 라는 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그럴 겁니다. 북한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나갈 때 남북 대화를 어디까지 존중할 것입니까? 어디까지 존중할 거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가 우리에게 합의해 준 게 여기까지 맞지? 하면서 서로 이걸 조정해 나가는 단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북 정책이 이만큼 나갈 거야. 중국은 우리 이 정도밖에 머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미국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게 하려면 저희가 미국 외에 내 편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좀 안타깝게도 지금 현 단계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나마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물론 이제 쌍계병행, 쌍중단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관여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박근혜 행정부 때 대중국 관여 정책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막지는 못했죠. 그런 경험들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틀을 보면은 결국엔 미국이랑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국을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에 유인을 하려면,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황을 봐가면서 살펴보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란 핵협상 보건협상 언급을 했는데, 핵합의 보건협상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은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보다는 이란 문제가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6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합의 보건협상을 지금 중간 단계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 협상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비확산 접근에 있어서는 이란보다는 북한 문제는 조금 후순위로 둘 겁니다. 근데 지역 위협 요인으로 갔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위에 있고 북한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리고 거듭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문제는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문제를 굳이 당장 우선순위로 끌어올려서 해결하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급적 좀 후순위로 두거나 아니면 조금 점진적으로 천천히 접근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게 하려면 이런 복합적인 관계를 다 이해를 해서 좀 유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이제 동아태 차관 대행을 대북 정책 특별 대표로 임명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성김이 인도네시아 대사로도 있는데 같이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이제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사실 오바마 행정부 때 보츠와츠 이제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그랬어요. 파트타임으로 그때 대학교 교수 일을 하면서 협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틀을 약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전략적 인내 2.0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시록인 그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도 그 얘기를 꺼냈었던 것인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좀 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유효성을 확보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담긴 지역적 리더십, 뭐 글로벌 리더십, 그리고 대북 정책 문제가 같이 맞물려서 한 단계씩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상한다면 어떤 모델을 택하게 될 거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굉장히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핵합의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절차 워킹그룹이 따로 있고 제재 완화, 상응 조치 워킹그룹이 따로 있고 순서 배열 워킹그룹, 시퀀싱 워킹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세 개의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는데요. 흥미로운 지점은 각각의 워킹그룹에 들어가 있는 실무자들이 다릅니다. 비핵화 절차 워킹그룹은 엔지니어 중심으로 비핵화 절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고 이 리스트업을 하고 있고요. 제재 완화 상황조치 워킹그룹은 제도 전문가, 뭐 재무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어떻게 빠르게 진행시켜 나간지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숙련된 사람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조금 이제 의사정책 결정자 단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 세 개 워킹그룹을 토대로 맞춰 나가고 있어요. 그 비핵화 절차 리스트업한 거랑 상황조치 리스트업한 걸 어떻게 맞물리냐, 그리고 시퀀싱으로 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행을 하느냐 하고 합의문에 어떻게 담느냐, 이렇게 각각 얘기를 하면서 맞물리고 있는데 결국 북한 비핵화 협상도 그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제이크 설리번 NSC 보좌관도 그렇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본인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발탁되기 전에 이란 핵합의 모델을 북한 핵협상에 참고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조가 제가 봤었을 때 유지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그런 모델을 차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결국에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북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역 리더로서 한국이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냐,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정말 빠른 순서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립해 나가야 좀 더 원활한 대북 정책이 짜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발표였고요. 그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래픽은 제가 청와대 외교부 복귀하자마자 제 희망을 담아서 만든 그래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그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났다라고 발표한 시점에 이제 국무부가 아니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랑 이제 북미 담당 국장 담화를 차례로 이제 발표를 해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으면 우린 대화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 2월 달에 우리 뭐 대화 접촉도 했었는데 우리 이런 정책으로 가면은 적대시 정책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화 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이제 북한의 입장을 한미 정상회담 열기 전에 강조를 했었던 것으로 이제 북한 관련 전문가들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는 사실 지금까지 이제 입장이 없는데요. 일단 현재 이제 저희가 언론 보도로도 좀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알았다 하면서 보고하겠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피드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어제 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해서 얘기한 거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도 1992년 이제 남북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서 이게 한국이 전술핵 폐기를 하고 북한도 핵 폐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합의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이제 한국에는 전술핵이 없으니까 결국엔 북한만 비핵화를 하면 되는 게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고, 그리고 북한도 여기에 동의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의견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북한이 2016년이나 이런 이제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5대 비핵화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구산 철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자들도 그런 용어 전쟁을 얘기를 해왔고요. 근데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협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결국엔 북한과 미국과 그리고 남한이라든지 이렇게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작업은 결국엔 대화 테이블로 나와서 이걸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맞춰 나갈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북한이 이란보다도 이제 협상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이란은 그래도 테이블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비공식 협의를 그래도 계속 해나가는데 북한은 대화가 아예 단절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비공식 협의가 시작이 돼야지 되냐 마냐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우려는 지금 이제 잠정적인 리스크로 자리를 이미 하게 된 상태라고 보고요. 이미 정상 공동 성명에 남아 있듯이 그리고 이제 주한 중국 대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결국엔 중국을 겨냥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동향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이게 원론적인 입장이다라고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한 게 일단은 중국 쪽에는 좀 플러스로 작용을 해서 정제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직까지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 이걸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의 과제는 결국 미국과 중국 이게 사실 그 이 사이에서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기자들도 다들 알고 있고요. 이게 국익을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 같이 협력하는 구도가 제일 좋은데 이게 선택적으로 그러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결국엔 저희는 동맹 관계에 있으니까 한미동맹을 어쨌든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봤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께서 누구 최고위급 누구가 중국에 가서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좀 해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 글을 삭제를 하셨죠. 근데 저는 그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데 비공개적으로 갔으면 됐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결국엔 국익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미 경중일의 구도로 딱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리고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좀 외교 폭을 넓히려면 한미동맹이 결국엔 좀 더 강화돼야 된다는 입장이긴 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중국을 대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막 강대국의 위치로 더 살고 뭐 외교의 폭이 넓어지고 이런 것도 또 아니거든요. 결국엔 물 밑에서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어쨌든 한중 관계가 약간 컨트롤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너무 강경한 외교 정책 이제 자국 중심주의 외교 정책을 펼쳤다 보니 지금 주변국에 우군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포섭하고 싶어 하거든요. 최근 주한 중국 대사관에 있는 인사들도 보면은 생각보다 꽤 요직의 인물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 동향을 보면은 중국은 오히려 지금 현 단계에선 한국과 관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원칙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것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원칙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충돌할 지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풀고 싶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복을 가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미국께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를 해서 좀 우리와의 관계를 좀 설정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비공개적으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은 되진 않았지만 한미정상회담 보도자료에 명시된 게 있었는데 사드 문제가 언급이 됐었어요.
이게 사드 임시 배치 문제가 이제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조만간 사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 이제 사드와 패트리엇 통합이라든지 어떻게 그 영역을 확장하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연계를 해나갈지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엔 저희가 언젠간 직면하게 될 문제가 될 것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국과도 마찬가지고 중국하고도 일단은 정책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완충작용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분주하게 대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중국의 무슨 반응 같은 게 네. 뭐 좀 불편한 반응이 나왔다고 하긴 하던데, 지난번 사드 배치 때처럼 직접적인 뭐 말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질문을 받고 불장난하지 마라라는 이제 센 표현을 썼는데 질의응답 상황에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중국의 입장을 얘기하긴 해야죠. 그건 이제 원침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현재 반발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좀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은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조금 반영을 해서 싱가포르 합의라든지 판문점 선언을 기초로 해가지고 뭐 대화를 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어 있는데, 이 기초로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남북 대화 지지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북 제재는 완전한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해서 뭘 내줬냐라고 했었을 때 솔직히 미국이 내준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좀 보이는 거죠. 이게 한미 2+2 장관회담에서 봤었을 때 미국의 입장은 좀 더 강경했고, 그 강경했던 입장이 조금 유화됐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만약에 이제 제가 문재인 정부의 관료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어떻게 유화시키냐, 이게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더 유화시킬 것이냐라고 보면은 결국 저희가 지역 협력에서의 연대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안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란 협의를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라고 의식을 가졌을 때는 자기네들이 뭘 내줘야 하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그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을 봤었을 때 기사 나온 것들 보면은 이란 매체에서 가끔가다 우리 제재 완화 합의했다, 자금 돌결 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다 이제 제재 완화 상황 조치 워킹그룹이 리스트업한 이란의 요구 사항들인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이것들을 반영할 거다라는 시그널인데 아직 합의 단계 이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미국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단계에서 미국이 내어주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언어유희다라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뭔가 내줄 듯 하면서 안 내줬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과다라고 할 수 있다면 태도 변화를 어쨌든 이끈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더 유화적으로 나온 것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결국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당장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생각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구도라든지 지금 현재 뭐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팔 분쟁, 뭐 이란 핵협의 협상, 중국 견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